지금 이제 양분 결핍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양분 결핍을 이제 양분 실제로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칼슘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칼슘을 원액 작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칼슘 결핍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토마토, 오이, 딸기 전부 다 칼슘 결핍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보게 되면은 칼슘은 물관을 통해서만 증산을 통해서만 이동이 된대요. 증산을 해야지만 이동이 된다는 얘기죠. 증산이 멈추면 칼슘 이동이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일이 커질 때는 보면 작을 때는 사용하는데 커지면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과일이 이미 세포가 다 만들어진 상태까지가 되면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뿌리를 통해서만 공급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보게 되면요. 연면살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나온 자료도 보면은 연면살포의 가치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식물체 흡수가 왜 안 되느냐를 볼게요. 지금 아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증산을 못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온도가 잎의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2% 물을 많이 땡기기 때문에 칼슘이 2% 가고 과일을 못 가기 때문에 과일 배꼽성만 나온댔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플러스. 그게 7, 80%면은 10에서 20%는 바로 이거예요. 가중시켜요. 뭐냐면은 습도가 낮아요. 습도가 30%밖에 안 돼. 근데 내가 150ppm, 300ppm 칼슘을 공급해요. 칼슘량만 늘려줬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낮은 습도가 30%에서는 과일로 가는 칼슘이 없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습도만 올려도 과일로 가는 칼슘이 증가하더라.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물이 칼슘과 같이 간댔죠. 칼슘이 물과 같이 간댔죠.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광량에서 온실이 더 건조해. 뭐 어떻게 할까요? 물이 2%더 많이 가겠죠. 근데 똑같은 광량인데 습해. 그러면 물이 좀 덜 가겠죠. 그러면은 과일로 가는 칼슘량이 늘어나더라도 높은 습도에서는 같은 조건일 때 이 광은 똑같아요. 지금 온도만 지금 습도만 갖고 있어요. 같은 광량 같은 온도에서 습도만 높여졌더니 과일로 가는 칼슘 함량이 어때요? 증가했죠. 이건 뭐냐면 2% 증산하는 칼슘량을 줄여주면은 물의 양을 줄여주면은 과일로 가는 칼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채료 재배에서 문제되는 3, 4, 5월 달에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배꼽성과가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3, 4, 5월, 6월 달 뭐가 있어요? 광은 강하고 공기는 어때요? 건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광은 강하고 공기는 건조하니까 뭐가 발생해요? 두 가지 조건 맞았죠. 2% 물이 확 당겨지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3, 4, 5, 6월 달에 생기는 배꼽성과를 과체류에서 제일 큰 생리장애인 배꼽성과를 줄이게 어떻게 해야 돼? 줄이려면 차광하고 공기 습도를 올려주면은 해결이 되겠죠.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칼슘 함량 2배로 늘려주면 뭐예요? 늘어난다. 과일로 가는 칼슘량이 어때요? 똑같죠. 물이 못 가기 때문에 못 가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온실을 통제하기 때문에 무슨 뭐 이상한 뭐 비료가 무슨 연면살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뭐만 하면 돼요? 차광과 습도만 올려주는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과일에 생기는 배꼽성과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윤호씨네 거기 착색불량 같은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렇죠. 왜 생겼을까? 온도 편차 심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그 동부팜을 옛날에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 한 10년 전에 옛날에 저기 어디야? 옥토에라 우일팜 대표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거기 있을 때 옛날에 제가 거기 가서 착색불량가 많이 나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온실이 이상하게 구조적으로 결로가 그쪽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결로센서가 조사했더니 결로가 생기면은 착색불량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거 갖고 이제 어디 가면 뭐라고 나면 뭐 칼슘 뭐죠? 가리결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과일에 맺히는 결로가 그러니까 토마토에서 라이코펜 발현을 방해하고 라이코펜 발현을 발휘하니까 색깔이 이쁘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뭐 영양제 뿌리는 게 아니라 결로를 안 생기게 만들면 되는데 결로를 안 생기게 만들면 뭐 하면 좋아요? 그런 데는? 그냥 은박지 바르면 좋아요. 온실 12월 달 아예 그냥. 지금 비닐로 박았죠? 내가 그 은박지로 박으면 훨씬 덜하지 않을까. 은박지로 박으면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거기 어차피 막을 때 내 생각에는 차라리 체온 생각하면은 일반 PE 필름보다는 그 과수에 쓰는 반사 필름 쓰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지 뭐 양분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경 재배하는데 수경 재배하잖아요. 양분을 부족하게 줄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내가 때 냉방 방치도 우리가 볼게요. 여러분 세무 방식은 포그 펜 방식이 있고요. 저기 펜 방식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증발열을 이용한 거죠. 이때 거는 히트펌프하고 냉각이 있는데 히트펌프는 뭐예요? 에어컨이에요 그냥. 현재 이제 두 가지를 쓰는데 히트펌프 방식은 비용도 비싸고 일단 설치 비용도 비싸고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이게 포그 장치도 비싸요. 한 1렉트 하는데 거의 최하 5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가니까 저것도 비싸긴 하죠. 그리고 패든 방식은 있고요. 우리가 냉각 장치를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칼로리를 얘기할까요? 우리 줄로 얘기할까요? 옛날엔 칼로리 얘기했는데 지금 줄로 얘기해요. 칼로리는 언제 나온 거냐면은 옛날에 이제 에너지 계산을 못할 때 1리터의 물이 1도씨 올라갈 때 그걸 우리가 1kcal 라고 하고 옛날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건 옛날 시대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와트와 줄 개념이 생겼거든요. 와트와 줄이 생기는데 보통 우리가 그 1칼로리를 1줄로 표현하면 보통 4.2줄이라고 해요. 1칼로리는 몇 줄? 4.19? 뭐 4.2 정도 얘기하면 돼요. 그냥 1칼로리는 몇 줄? 4.2줄을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보일러들이 지금도 칼로리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칼로리를 갖다가 4.19로 나눠버리면 이제 줄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왜 줄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할 때 태양 에너지가 뭘로 계산해요? 와트와 줄로 계산하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다 뭐예요? 태양 에너지고 우리가 일부 보일러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에너지에 맞춰서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온실에서는 와트와 줄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물을 증발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1kg 증발할 때요. 보통 그러니까 1g을 증발할 때 250줄, 1kg의 물을 증발할 때 2,500kJ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kg 물을 증발할 때 얼마큼 필요하다고요? 2,500kJ에 우리 1학기 때 배웠었죠. 그 증발 방식은 세모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증발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열을 갖다가 수증기로 만들면서 현열하고 자멸이 있다고 해서 현열 자멸 이제 한번 용어가 설명해 볼게요. 30도씨의 물이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현열은 몇 킬로줄이에요? 동호? 30도씨인데 물이 한 개도 없어. 물이 조금도 없어. 그러면은 몇 킬로줄이에요? 30킬로줄. 1kg의 공기가 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 30도씨야. 그럼 30킬로줄? 그러면 1kg의 공기가 있는데 20도씨야. 물이 한 방울도 없어. 그러면 그 몇 킬로줄이에요? 20킬로줄. 50도씨의 공기가 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 1kg이면 몇 킬로줄이에요? 50킬로줄. 뭘 우리의 현열이라고. 눈에 보겠지. 뭐라고요? 온도계 찍힌 열을 우리의 현열이라고. 자멸은 뭐예요? 위에 이게 100kJ의 1kg의 공기에 100kJ의 에너지가 있어. 근데 50kg에 50도씨야. 50kJ는 뭐예요? 현열. 50kJ는 뭐예요? 자멸이죠. 눈에 보이는 온도계에 찍히지 않는 걸 우리가 자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증기는 뭐예요? 자멸이고 수증기가 없으면 전부 다 현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증기가 됐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사라진 거예요? 남아있어요? 이 안에 내가 제습기가 아니라 안개를 쐈더니 온도가 30도에서 20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주는 건가요?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예요? 10kJ만큼 뭘로 바뀌었어요? 현열이 자멸로 바뀐 거죠. 또 우리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뭐라고 한다? 상변화라고 한다. 상변화라고 하고요. 오늘은 그냥 쑥 지나갈 거. 이거 하고 나서 내일부터 이제 한 개씩 들어갈 거고요. 제가 이제 또 온실에 대해 제어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제 6월 5일날 정식을 해갖고 여름을 한번 놔보려고 그랬어요. 여름을 나기 쉽지 않겠죠. 그랬더니 온도 보세요. 몇 도 나와요? 거의 뭐 40도 넘는 날도 있고 막 대단하죠. 웬만하면 최저 온도가 얼마예요? 25도가 넘죠. 그냥 계속 넘고 최고 온도는 35도가 40도까지 넘어가요. 근데 이해가 그렇게 뜨거웠던 애는 아니고 일반적인 애예요. 지금 내가 과일을 하나도 안 덜었더니
잘못 찍었네. 지금 과일을 하나도 안 달았더니 어떻게 돼요? 잎의 크기가 어때요? 하나도 안 달아 잎의 크기가 크고 줄기가 두꺼워요. 과일을 다룰수록 잎의 크기가 작아지고 줄기가 가늘어지죠. 그러니까 6, 7, 8, 9월 달에 잎의 개수가 없을수록 과일의 크기가 커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과일을 안 달았던 나무들은 6, 7월 달에 안 달은 애들은 8, 9월, 8월 달에 생산량이 줄어요. 대신에 3개 다른 애는 과일이 8월 달에 생산을 많이 하는데 사과 과일을 2개 다른 애들은 9월 달, 10월 달에 많이 하고 3개 다른 애들은 8월 달에 많이 하는데 9월 달, 10월 달에 생산량이 줄어들죠. 그럼 뭐냐면은 온도가 높을 때 과일을 많이 달면은 그때 생산량이 바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뒤로 가서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기는 거. 지금 제가 일단 데이터도 살짝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환경 관리에 대해서 이제 저기 다른 그 데이터는 제가 중간에 다른 거 보여드리고요. 오늘 이제 환경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부터 해보면은 잠깐 이제 공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순서가 에너지부터 해서 이제 계절별 관리로 해갖고 굉장히 이제 넓죠. 요거를 우리 1학기 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1학년 때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좀 깊게 들어갈 거예요. 조금 깊게 들어가고 실제로 한번 계산을 좀 해보는 방향으로 좀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에너지에도 볼게요.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죠. 물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고 에너지 형태는 열 에너지도 있고 전기 에너지도 있고 화학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도 전기로 바뀌고 전기 에너지가 위치로 바뀌고 그다음에 열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기도 하고 전기 에너지가 열로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서로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하고요.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다음 공기에 대해서 볼게요. 공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숨쉬고 있는 이 대기권의 이 안에 있는 걸 우리가 공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상 12km까지를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공기라고 있어요. 이 공기가 80%는 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공기는 지상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지하에도 있죠. 우리가 배지가 있으면은 배지 저 안에 약 70%가 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면 저쪽 안면 배지 있죠? 물을 채우면 70%가 물이고 30%는 뭐라고요?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공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공기는 지상뿐만 아니라 그런 배지, 토양의 변국이라든가 배지 안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기라는 거는 온실 안의 공기와 온실 밖의 공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온실 안과 밖의 공기는 다르다. 에너지도 다르고 습도도 다르고 구성 성분도 일정 달라요. 예를 들면은 광이 좋은 날이에요. 광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탄산실을 굳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온실 내에 이산화탄소도 얼마나 들어올까요? 문을 다 열어놓고 있어. 근데 광합성을 잘하고 있어. 문을 열어놔도요. 300ppm, 200 후반부터 30배 초반까지 내려와요. 광이 되게 좋은 날. 그러면은 외부 공기가 어때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온실 안과 온실 밖의 공기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요? 환기를 통해서 제어를 하죠. 온실의 습도가 높아요? 온실 밖의 습도가 높아요? 온실 안이 높아요. 절대 습도는.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있고 절대 습도가 있잖아요. 절대 습도는 온실 안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요? 온실 안에서 증산을 하고 있죠. 식물체가 계속해서 물을 갖다가 공기에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온실 안은 온실 밖보다 수증기가 많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실 안과 온실 밖의 공기를 교환함으로써 우리가 온실 내 습도를 조절하고 에너지를 조절한다. 그럼 우리가 비가 내려요. 창을 열면은 외부 습도가 100%고요. 내부 습도는 95%예요. 비가 오고 있는데. 창을 열면은 온실이 건조해질까요? 습해질까요? 비가 오는데 온실의 문을 살짝 이만큼 열어놔요. 온실이 건조해질까요? 습해질까요? 건조해져요. 왜 건조해질까요?
상대 습도는 바깥에도 안에도 100%라 하더라도 뭐예요? 절대 습도가 바깥이 안에가 더 높죠. 그러니까 외부의 공기가 서로 1m, 그러니까 외부의 공기 1立方미터와 내부의 공기가 1立方미터 교대할 때마다 내부의 절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온실은 더 건조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비 오는 날에도 창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 되죠.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되는데 비가 들어오지 않는 범위에서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실에서는 우리가 온실 환경을 제어하는 것 중에서 돈 안 들이고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온실 안과 온실 밖의 공기를 교환해서 우리가 온실을 제어하려고 해요. 그럼 돈이 안 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공기의 구성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질소와 산소가 99%죠. 그 다음에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산화탄소가 몇 %예요? 400ppm이라고 하니까 되게 높은데 이게 사실은 0.04%에 들어가요. 얼마 안 되죠. 진짜 얼마 안 되죠. 되게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약간의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죠. 나머지 3개 빼고 나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또 들어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많은 게 질소와 산소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수분이죠.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스라고 할 수도 없죠. 가스라는 거는 질소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걸 가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꽃가루 포자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가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실에서 일어나는 환경재해 대부분 에너지 관련이라고 있잖아요. 에너지 총합은 현열 플러스 자멸이다. 온도는 현열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요한 40도씨의 공기인데 1kg이 40도씨 공기예요. 물에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몇 킬로줄이에요? 40킬로줄이죠. 그러면은 100킬로줄의 에너지가 있는데 40도씨야. 그러면은 40도씨는 뭐예요? 현열이고 나머지 몇 킬로가 자멸이에요? 60킬로줄이 자멸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현멸과 자멸로 이루어있다. 이거는. 그래서 냉방을 통해서 내가 이제 여기서 물어볼게. 제습기를 이용해서 내가 물을 제습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안에 제습을 했어요. 물이 바깥으로 안 빠져요. 온실 온도, 이 방의 온도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제습을 하면 올라가요. 제습을 하면 올라가죠. 왜 올라갈까요? 이 안에 제습하면 수증기 상태로 있던 자멸이 뭘로 바뀌었어요? 예, 물로 바뀌면서 물은 에너지가 낮죠. 수증기 높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실 여기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습기를 사용하면은 실제로는 습도는 떨어지는데 그 공간 온도 올라가버려요. 에어컨은 어떻게 해요? 습을 어디로 빼요? 밖으로 빼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현열 자멸, 에어컨을 보면서 우리가 현열 자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습기를 사용하면 방 안의 온도는 더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냉방기, 환기에는 이제 그 냉방이라는 것은 에어컨 통해서 강제로 빼는 거고요. 환기는 내부의 편차를 이용해서 이제 제어하는 것이 되겠고요. 난방은 에너지 공급하는 것들. 그다음에 온실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엔탈피라는 개념을 씁니다. 엔탈피라는 개념을 써요. 킬로줄 엔탈피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탈피는 건조 공기 에너지 플러스 자멸이고요. 우리가 습공기선에서 온도와 습도를 하면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근사식인데 엔탈피가 뭐예요? 공기온도 곱하기 공기온도 플러스 수증기 무게. 그래서 수증기가 10g이에요. 2,500을 곱해버리죠. 그럼 얼마 나와요? 예를 들어 25도씨일 때 25kJ이죠. 그 다음에 이거 0.kg니까 0.01 곱하기 2,500 하면 50kJ이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25도씨인데 수증기가 10g이면은 50kJ이죠. 눈으로 보이는 열은 25였는데 숨겨진 열이 또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멸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사 에너지라고 있어요. 에너지 전달, 복사. 아까 자멸 현열 얘기했고, 복사는 뭐예요? 복사라는 거는 공기로 전달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에너지에 직접 나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직접 부딪히는 걸 우리가 복사라고 그러죠. 복사.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물체는 열이 방출의 현상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글씨 잘 써있네요. 뭐냐면은 내가 난로 앞에 서 있는데 난로 앞에서 서 있었더니 내 배와 얼굴이 뜨거워지면 그건 뭐예요?
복사열, 대류열? 복사열. 내 등이 따뜻해지면 뭐예요? 대류열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뜨거워지고 등은 차가워. 그럼 나한테 뭐가 온 거예요? 복사열이 온 거죠. 등까지 따뜻해지면 뭐가 온 거예요? 대류열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직접적으로 빛의 형태로 오는 것도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한다. 그럼 태양 에너지가 있어요. 복사 에너지는요, 온도 편차가 클수록 복사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도씨하고 얘가 10도씨가 있어요. 100도씨하고 10도씨가 있어요. 그러면 300도씨에서 10도씨로 가는 에너지가 복사열의 퍼센티지가 더 높아요. 온도 편차가 클수록 복사열이 훨씬 커지고 대류열은 작아져요. 그럼 태양하고 지구하고 온도 편차가 얼마나 나요? 한 3000도, 4000도 나죠. 그럼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복사예요, 대류예요? 또 진공 상태니까 100%다 복사겠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전부 다 복사 에너지다. 근데 복사 에너지가 왔는데 왜 공기가 따뜻해요?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을 데핀 다음에 그 데펴진 에너지가 공기를 데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복사열에 의해서 지표면이 데펴지고, 지표진 에너지가 공기를 전류로 전도로 옮기고, 다시 공기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던 공기가 위아래로 대류가 되면서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복사, 전도, 대류가 한 번에 일어나죠. 태양 에너지는 복사로 왔다가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을 데피고 지표면에 가까이 있는 공기한테 전도를 해요. 붙어있는 공기에 에너지를 전달하고, 다시 이 붙어진 공기는 움직여서 위에 있는 공기한테 다시 대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죠. 그럼 다시 우리가 난방을 해요. 난방을 하고 있어요. 난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실에서 내가 온수 보일러를 돌려고 난방을 하고, 온수 파이프가 지금 60도씨야. 식물의 온도는 15도야. 그러면은 파이프에서 뭐가 와요? 열로 복사열로 일단 오죠. 그 다음에 파이프 주변에 있는 공기한테 어떻게 해요? 전도로, 옆에 있는 바로 붙어있는 사람한테 전도로 열을 공급하죠. 근데 이 정체돼 공기가 멈춰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공기가 뜨겁겠죠. 근데 그럴 리는 없죠. 공기가 뜨거워지면은 대류를 통해서 찬공기로 가고, 찬공기는 다시 뜨거운 파이프로 옮겨가겠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대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온실에서 그럼 뭐가 발생해요? 복사, 전도, 대류가 동시에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 개념을 할 때 복사 에너지, 대류 에너지, 전도 에너지가 우리 온실에서는 거의 동시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 뭐가 좋은 에너지예요? 우리한테는 복사가 더 좋죠. 식물체를 직접 데피는 게 우리한테 더 좋죠. 이것들은 원 뒤에서 설명드릴 거죠. 이건 이제 방열이라는 거는 이제 가지고 있던 열을 뺏기는 건데, 이걸 보고 우리가 복사열 손실이라고 하죠. 방열 가로치고 뭐예요? 복사열 손실. 그러니까 복사열이 지금 이제 복사된 에너지가 하늘로 날아가는 걸 우리가 복사 냉각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방열이라고 불러요. 히트 이미션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히트 이미션. 그래서 열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열이라고 부르고, 한자어로는 그때는 우리가 복사열 손실로 생각하면 돼요. 복사열 냉각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에 야간에 추워지는 것은 온실 내부의 열이 외부로 방열되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맑은 날의 야간 온도가 흐린 날의 야간 온도보다 낮은 것은 방열 현상 때문이다. 뭐냐면 맑은 날의 야간 온도가 흐린 날의 야간 온도보다 낮은 건 뭐다? 방열 현상이다. 볼게요. 구름이 껴 있어요. 지열이 있어요. 흐린 날이 추워요? 맑은 날이 추워요? 밤에 맑은 날이 춥죠. 왜 맑은 날이 추울까요? 맑은 날은 영하 40도의 하늘이 있고요. 흐린 날은 뭐가 있어요? 구름이 가리고 있죠. 아까 보였죠? 열이 얼마큼 뺏긴다고 했어요? 흐린 날은 마이너스 20W, 맑은 날은 마이너스 90W. 내가 여기 있으면 맑은 날은 얼마 뺏겨요? 내가 1제곱미터라면 마이너스 90 뺏기고, 흐린 날은 얼마 뺏겨요? 마이너스 20 뺏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열을 많이 뺏겨요? 맑은 날이 더 많이 뺏기기 때문에 우리 더 춥게 느낀다. 복사열 손실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바로 우리가 겨울철 밤에 흐린 날이 더 따뜻한 이유가 뭐다? 뭐 때문에 그렇다? 복사열 손실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흐린 날 낮에는 이제 햇빛이 들어오니까 춥다 하더라도 해가 있으니까 따뜻하죠. 밤에는 해가 없잖아요. 구름이 껴있고. 그럴 경우는 밤에는 복사열 손실 때문에 겨울철에 우리가 밤에 더 따뜻한 이유, 흐린 날이 따뜻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눈 오는 날 저기 상수도관이 터지나요? 좋죠. 맑고 추운 날이 며칠 되면 상수도관이 터지죠. 왜 그래요? 복사의 손실에 의해서 실제로 이런 지표면 냉각이 더 빠르게 오기 때문에 더 차갑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에 묻었던 상수도관이 터져버리죠. 흐린 날에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상수도관이 터질 일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지만 이제 또 뺏긴 거는 우리 야간 복사 냉각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야간 복사를 뺏기면은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이제 복사열이 들어오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태양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뺏기는 것을 복사 냉각 효과라고 하고, 복사 냉각 효과는 맑은 날은 일단 100W, 90W 정도 얘기하고, 흐린 날은 20에서 30W 정도 얘기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커튼을 쓰라고 얘기했어요. 야간 복사 냉각을 하게 되면은, 야간 복사 냉각이 발생하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해야 될 게. 야간 복사 냉각은 작물한테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좋을 수도 있는데 좋은 시기가 7, 8월 달. 7, 8월 달을 제외하고 9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복사 냉각 효과를 막으려고 하는데, 복사 냉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재가 써있죠. 뭐예요? 어떤 거 써라? 반사율이 뛰어난 알루미늄 계통의 스크린을 사용하라 되죠. 우리가 커튼을 사용할 때 밤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환경제어 컴퓨터를 움직일 때, 환경제어를 할 때 커튼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커튼 작년에 배웠죠? 커튼 배웠어요? 커튼은 이제 알루미늄 스크린이 있고 산화광 스크린이 있고 여러 종류 스크린이 있죠. 우리가 복사 냉각을 맞는 건 뭐가 좋다? 알루미늄 커튼이 좋다고 했죠. 알루 스크린이. 아까 우리가 저기 서울에서 그 탄핵 뭐 집회 때, 반대던 찬성 집회할 때 뭐 쓰고 온다고 했어요? 알루미늄 쓰고 온댔죠. 바로 뭘 막으려고? 바로 밤에 복사 냉각을 막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뒤집어 쓰고 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복사 냉각을 우리가 그리고 써있죠. 일몰 후부터 일출 30분까지는 뭐 수상호텔 덕보상 간단 처방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에너지 전달에서 야간 복사 냉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커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커튼을 내가 해주고 나서 온실 온도가 18도야. 안 닫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 영하 40도의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된다? 생장점의 온도가 열이 위로 빠져나가게 되죠.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생장점 빠져나가요. 그러면 식물체가 어떻게 생장점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공기 온도보다 훨씬 냉각되겠죠. 그러니까 공기는 18도인데 식물체의 지온은 14도야. 진짜 그런 일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공기 온도는 15도인데 식물체 온도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생장점의 모양을 봐서는 10도 이하로 떨어졌어요. 생장 온도가. 근데 공기 온도는 15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공기 온도는 15도인데 생장점의 온도는 10도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차광 커튼을 이용했다. 내가 이제 탄광 여기다가 알루미늄 커튼을 딱 처리했어요. 그럼 어때요? 빛이 열이 알루미늄 반사돼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식물체의 체온이 좀 더 높게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커튼을 사용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9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커튼을 사용하라고 해요. 지금 심한 경우에는요 8월 달에 사용하라고 해요. 8월 말에도 가끔 가다가 복사 냉각이 강할 때가 있어요. 에너지의 전달에는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복사고요. 야간 복사에 되어 있고 이제 대류가 있어요. 대류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열이 전달돼 움직이는 거예요. 뭐예요? 기체나 액체가 이동함으로써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대류라고 하죠. 내가 이제 주전자 큰 주전자를 딱 놔요. 거기다가 물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끓나요? 물이 막 움직이나요? 바닥에 있는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고 식혀진 물이 아래로 들어가고 그때 그게 뭐라고 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대류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바다에 대류가 있어요? 없어요? 해류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열대에서 뜨겁게 데펴진 물이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고 북극에서 차갑게 냉각된 물이 내려오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해류라고 하죠. 대류라고. 이런 대류가 발생하죠. 그것 때문에 지구가 어떻게 돼요? 한쪽이 너무 뜨겁지도 않고 한쪽이 너무 춥지도 않고 유지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류 현상은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볼게요. 열복 사이에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어디가 데펴져요?
밑에가 뜨거워지죠. 그러면 여기서 뜨거운 공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 여기 뭐가 생겨요? 공기 여기가 이제 비죠.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위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죠. 이걸 우리가 대류라고 하죠. 액체와 기체가 에너지의 전달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대류라고 해요. 그러면은 대류 현상은 뭐 때문에 발생할까요? 바로 무게 때문에 그래요. 뭐 10도씨에 건조된 공기 1立方미터의 공기를 볼게요. 1立方미터 10도씨는 몇 킬로예요? 1.25kg. 30도씨는 얼마예요? 1.16kg이죠. 그러면은 30도씨 공기가 어디로 가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깔리겠죠. 근데 이게 반복되는 우리가 대류라고 하는데 바로 대류 현상은 바로 뭐 때문에 발생한다? 무게차 때문에 그렇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물이 가벼울까요? 차가운 물이 가벼울까요? 뜨거운 물이 가볍고 차가운 물이 무거워요. 어떻게 돼요? 움직이겠죠. 무거운 물은 아래로 깔리고 뜨거운 물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출혈탱크 조가 있어요. 출혈탱크가 뭐 200톤 이렇게 세워져 있어.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물은 뜨거운 물일까요? 찬 물일까요? 뜨거운 물. 아래쪽 물은 차가운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밸브를 몇 개 바꿔갖고요. 뜨거운 물을 쓸 때는 위 걸 빼쓰고요. 차가운 물을 쓸 때는 아래 걸 뺐어요. 여기서 차갑다는 의미가 막 30도가, 20도가 아니라 위가 60, 70도, 밑에가 60도, 65도 돼요. 그러면은 나는 뜨거운 물을 쓰려면 위쪽 걸 쓰고요. 찬물을 쓰려면 아래쪽 물을 빼가요. 그러니까 우리 축열조 같은 경우도 위쪽 물이 뜨겁고 아래 물이 차갑다. 왜? 이것 때문에. 차가운 공기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공기는 가볍고 차가운 공기는 무겁다. 액체도 뜨거운 물은 가볍고 차가운 물은 무겁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가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 액체와 기체에 관한. 전도예요. 전도는 뭐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 뭐예요? 옆에 나랑 같이 기독교 시제로 바꾸는 걸 전도라고 하죠. 얘는 뭐예요? 전도가? 내가 뜨거운데 옆에 놈을 뜨겁게 만든 걸 전도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피복제는 딱딱한 물질들이 있는데 이 전도를 통해서 이쪽 얘가 차가웠는데 이게 뜨겁잖아요. 이 차가운 면을 뜨겁게 만든 걸 우리 전도라고 하죠. 이거는 전도는 뭘 통해요? 언제까지 일어나요? 옆에가 기독교 시제가 될 때까지 나타나죠.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40도인데 40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열이 전달되고 우리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도라는 거는 기체나 액체들을 하지만 고체에 비해 적게라고 보통 우리가 전도는 고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로 뺏기는 걸 보게 되면은 유리나 플라스틱 온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접근해서 유리를 만나고 뜨거운 공기가 열을 유리에 전달하고 다시 반대편을 전달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복사열은 뭐예요? 그거 아니죠. 내가 파이프가 뜨거운데 뜨거운 파이프에 나오는 복사열, 그러니까 적외선이 밖으로 빠져나온 걸 우리가 뭐예요? 그걸 복사 냉각이라고 하죠. 복사열 손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이프가 뜨거운데 거기서 나오는 적외선이 나가는 걸 복사열 손실이라고 부르고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벽을 만나서 차가운 벽을 통해서 반대편 차가운 쪽으로 열을 전달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온실에서는 복사와 전도가 어떻게 해요? 동시에 발생하죠. 복사로 뺏기는 것, 전도로 뺏기는 것, 대류로 뺏기는 것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온실은 여러 가지 형태되고 있다. 하나로 뺏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계산할 수 없다. 우리가 없어요. 진짜 결과론적으로만 알아요. 우리가 그건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는 되게 알고 싶어. 근데 실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되게 안 돼. 우리가 뭐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보니까 내가 뭐 500kW 에너지를 줬더니 난방 부하가 걸렸어. 이 얘기 뭐예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뺏기는 거 500kW 더 뺏기니까. 경험값으로 알 뿐이지 내가 얼만큼 대류로 뺏긴지 복사로 뺏긴지 복사는 대충 알아요. 왜냐? 바깥에 이제 스피조메타라는 센서를 하면 아는데 뭐죠? 이런 대류라든가 전도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리가 있는데 요 틈이 있어요. 여기 틈이 있잖아요. 이 틈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에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무칠 한다고 하죠? 뭐라고 하죠? 이거? 메꾸는 거 있죠? 이렇게 실리콘 처리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경화되죠? 경화되면 떨어지죠?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공기 빠지는 게 달라요.
그리고 유리라고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스크래치 생겨서 광투화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매번 바뀌어요. 여기 피부 전도라는 것보다 하나 물질을 놓고 뜨거운 곳 차가운 곳으로 에너지가 전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대류, 전도, 복사 세 가지를 알았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모른다는 거랬어요. 그 에너지를 본다고 보면은 이제 관련 전달에서 전도, 대류, 복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환기, 전열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틈새로 빠져나가는 것들. 이거는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 틈새 환기라고 하는데 틈새 환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0.5에서 2 정도를 얘기하는데 0.5에서 2라는 얘기는 뭐예요? 온실을 완전히 닫았을 때 0.52 시간당 0.5배가 공기가 2시간에 한 번 교체가 되면은 문을 닫았을 때 그걸 0.5라고 그러고요. 문을 닫았을 때 시간당 2번의 공기가 교체되면은 2라고 불러요. 2가 나쁜 온실일까요? 2도 훌륭한 온실이에요. 0.5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0.5짜리 온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공기 환기 전열이라고 해서 환기 전열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은 유리가 갈라진 데도 있을 거고 비닐 온실도요. 그거 아세요? 까치가 구멍 내는 거 알아요? 못 봤죠? 옷이 비닐 못치다 보면은 까치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 발톱으로 이렇게 해서 구멍을 내놔. 그러니까 까치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까치가 앉아 있던 데 보면 구멍이 조금 나 있어요. 새가. 그럼 그것도 새가 오늘 앉았지만 내일 또 앉을 거 아니에요. 1년 후에도 앉고 그러면 어떻게 계속 새가 구멍을 내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중 조달을 계산이 될까요? 이건 절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땅으로 빠진 에너지. 그러니까 땅으로 나가는 에너지도 있어요. 땅으로 나가는 에너지는 토질에 따라 토양의 성질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 또 다른 게 있어요. 물을 많이 먹고 있으면 에너지가 조금 나갈까요? 많이 나갈까요? 토양이 습할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나가요. 토양이 건조할수록 에너지가 적게 나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겨울에는 이상하게 지난주에 눈이 많이 나와서 눈이 쌓인 눈 때문에 지하부가 습해. 그러면은 에너지 손실이 클까 작을까요? 커지죠. 물이 많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커지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계산을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에너지 전달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달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14페이지 기억해나요? 뭐 물어볼 거야? 여기까지 하고요.